자, 이거 너 먹어봐.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사상 앞 사람들로 가득한 거실. 하준이 추어탕 그릇을 순애 앞에 놓았다. 어머니, 정성껏 만들었어요. 드세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그릇을 하준에게 내밀었다. 하준아, 내가 먼저 먹어봐. 자, 내 거 먹어봐.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왜 못 먹어? 혹시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냐?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하준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수 돌산의 2층 단독주택은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일 아침 정원을 스치고 지나가면 장독대 뚜껑이 살짝씩 흔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김순애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9세의 순애는 짙은 회색 단발머리에 얇은 주름이 얼굴 여기저기 새겨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오가는 모습은 여전히 정정했고 눈매는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집 1층에 혼자 살았습니다. 2층에는 딸 지수와 사위 하준이 살고 있었죠. 지수는 항공사 승무원이라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집에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순애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여수 재래시장에서 35년간 분식 트럭을 운영하며 쌓은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긴 이 집과 상가 한 채가 순애에게는 평생의 안식처였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남편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저녁 무렵 정원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심어둔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순애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약한 사람이 흘리는 거라고 남편이 생전에 말했거든요. 요즘 들어 순애는 사위 하준이 자주 1층으로 내려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준은 39세로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을 즐겨 입는 남자였어요. 말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1층 문을 두드렸죠. 순애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딸이 자주 없으니 사위가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준은 대화 중에 자꾸만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건물 명의는 아직 어머니 이름이시죠? 상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준비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순애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나 아직 건강한데 뭐. 이렇게 말하면 하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정원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순애는 걸레로 장독대 뚜껑을 천천히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위가 요즘 좀 이상하네. 왜 재산관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순애는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하준이 창문 너머로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하준은 시익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순애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가슴 속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순애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어요. 시장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겉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애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순애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순애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응, 막 먹으려던 참이야. 하준은 순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혈압은 좀 어떠세요? 순애는 잠시 하준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어.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순애는 하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차가운 눈빛. 순애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사람. 순애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피트니스 센터 일 때문에 바빠서요. 저녁에 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나간 뒤 순애는 다시 신문을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여수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 박복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복자는 순애와 같은 나이인 68세로 짧은 곱슬머리에 카디건을 즐겨 입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자는 호들갑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속이 깊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순애는 복자를 만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편의 작은 찻집에 앉았어요. 복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야, 사위가 요즘 좀 이상해. 복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의 눈빛이 차갑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요. 복자는 순애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야, 내 직감이 맞을 거야.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해. 순애는 복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증거가 없잖아. 내가 그냥 예민한 건지도 모르고. 복자는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해. 내가 느끼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2층에서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될 거야.
하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가만히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1층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론 여수 바다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그날 저녁 하준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순애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하준을 바라봤어요. 그래, 무슨 음식인데? 하준은 냄비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장어탕이요. 어머니 혈압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어탕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장어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고 국물은 진했어요. 정성이 대단하네. 순애가 말하자 하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드세요. 하준은 국자로 장어탕을 떠서 순애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장어 특유의 고소함과 국물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순애가 말하자 하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하준은 순애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장어탕을 천천히 먹었어요. 그릇을 비우고 나니 배가 든든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순애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순애는 중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심장이 비틀리듯 조여왔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순애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이 차올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순애는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머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통증이 머리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머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평소와 다른데 순애는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픈 적은 없었어요. 한밤중이 지나도록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여수 바다가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복자한테 전화해야겠어. 순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어요. 얕은 잠 속에서도 가슴 두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6시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순애를 일으켰어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순애야? 복자야, 나 좀 이상해. 어젯밤부터 심장이 막 뛰고 머리가 아파. 복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병원 가봤어? 아니, 아직. 그런데 복자야, 혜윤이가 다니는 병원에 가보려고. 혜윤이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을까? 복자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지금 혜윤이한테 연락할게. 순애야, 바로 병원으로 와. 혜윤이가 도와줄 거야.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복자야. 전화를 끊고 순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2층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준과 지수가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애는 집 앞 큰 길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길은 한산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혜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여수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거리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대기실은 비어 있었어요. 순애가 접수대로 가려는데 혜윤이 현관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순애 어머니. 혜윤은 단정한 흰 셔츠와 베이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순애는 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윤아, 미안해. 이렇게 아침 일찍 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진료실로 가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혜윤은 순애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접수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순애의 증상을 듣고 바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순애는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혜윤이 옆에서 순애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애는 혜윤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순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윤이 먼저 결과지를 받아 확인했어요.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혜윤은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걸까? 잠시 후 혜윤이 나와 순애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순애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미도드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도드린이요? 그게 뭔가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미도드린은 저혈압 치료제예요. 혈압을 올리는 약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 혈압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약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순애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약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건강식품이나 다른 약을 드신 적은 없으세요? 가끔 성분을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먹었던 장어탕이 떠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드시는 음식이나 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혜윤이 순애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혜윤은 순애를 병원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한적한 구석 소파에 앉혀놓고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보셨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도드린이라는 약이 나왔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그런 약 먹은 적이 없는데. 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도드린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순애는 혜윤을 바라봤어요. 혜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도드린은 저혈압 환자들이 먹는 약이에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때 먹는 거죠. 이 약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혜윤은 손으로 혈관을 좁히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혈압이 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 약을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애는 혜윤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혜윤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약이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들어간 걸까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애는 저혈압 약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 약이 어디서 온 걸까? 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 평소와 다른 음식이나 누가 특별히 해준 음식 같은 거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하준이 직접 끓여서 가져온 장어탕이 떠올랐어요. 하준은 평소에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특별히 순애를 위해 장어탕을 끓여줬습니다. 순애는 그 장어탕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밤새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순애는 혜윤을 바라봤어요. 혜윤아, 어제 저녁에 하준이가 장어탕을 끓여줬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어제는 직접 만들어줬지. 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준 씨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나서 밤새 이렇게 됐어. 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의심스러운 경로예요. 약이 음식에 섞여서 들어간 거라면 누군가 일부러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순애는 몸이 떨렸습니다. 혜윤의 말이 맞을까요? 하준이 정말로 약을 넣은 걸까요? 순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순애는 저혈압 약을 먹은 적이 없었고 어제 하준이 만든 장어탕을 먹은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혜윤은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돌아가시되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복자한테 말해야겠어. 혜윤은 순애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어머니, 혹시 또 이상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순애는 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혜윤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순애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수의 거리는 평화로웠지만 순애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준이 정말로 자신에게 약을 탄 걸까?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복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층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애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뒤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야, 병원 다녀왔어? 응, 방금 왔어.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자는 심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 어땠어?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복자야, 내 혈액에서 이상한 약이 나왔어. 미도드린이라는 약인데 혈압 올리는 약이래. 근데 나는 그런 약 먹은 적이 없어. 복자는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간 거야? 순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윤이가 그러는데 누가 음식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복자야, 어제 하준이가 장어탕을 끓여줬어.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는데. 복자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준이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순애는 복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진짜 하준이가 날 해치려고 한 거야? 복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순애야, 너 위험해. 조심해야 해.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하준이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하준이가 또 뭔가 시도할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 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복자가 말했어요. 순애야,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혜윤이도 불러서 같이 대책을 세우자.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복자야. 전화를 끊고 순애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어요.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순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가방을 챙겨 복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 하준에게 말했어요. 하준아, 나 오늘 복자네 집에서 저녁 먹고 올게. 하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순애는 하준의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 미소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복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자와 혜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이제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해. 하준이가 또 뭘 할지 몰라. 혜윤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서 드시는 음식은 모두 조심하셔야 해요. 하준 씨가 만든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하준이가 또 뭔가를 시도하면 어떡하지? 복자가 말했어요. 증거를 잡아야 해. 하준이가 약을 넣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거나 녹음을 해야 해. 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카메라를 구해볼게요. 부엌이나 거실에 몰래 설치하면 하준 씨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어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 혜윤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가능해요.
요즘은 아주 작은 카메라도 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복자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순애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고마워, 복자야. 혜윤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윤이 카메라를 구해오면 순애가 집안에 몰래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준의 행동을 감시하며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 1층으로 내려와 물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복자네 집에서 먹었어. 하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준이 2층으로 올라가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윤은 약속대로 작은 카메라 3대와 녹음기 하나를 구해왔어요.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출장을 가고 하준이 외출한 사이 혜윤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카메라 3개랑 녹음기 하나 가져왔어요. 혜윤은 가방에서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들과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카메라야? 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무선 카메라예요. 제 폰이랑 우리 엄마 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혜윤은 먼저 거실벽에 걸린 시계 안쪽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시계 테두리 안쪽에 숨겨놓으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거실 전체가 다 보여요. 혜윤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위쪽 조미료 통 뒤에 하나를 숨기고 싱크대 선반 뒤쪽에 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부엌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하준 씨가 뭘 하든 다 보여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2층에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요. 혜윤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어요. 2층은 하준이랑 지수가 사는 곳인데 혜윤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준 씨가 혼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도 들어야 해요. 증거를 더 많이 모아야 해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두 사람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윤은 2층 거실 책장 뒤쪽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책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숨겨놓으니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혜윤은 자신의 폰 화면을 순애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작은 창이 떠 있었어요. 1층 거실, 부엌 두 곳이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는 자동으로 소리를 녹음해요. 며칠에 한 번씩 제가 파일을 확인할게요. 혜윤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혜윤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혜윤이 돌아가고 순애는 혼자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카메라들과 녹음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지수는 또 출장을 갔습니다. 하준만 집에 있었어요. 순애는 1층 침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복도 쪽을 주시했어요. 2층에서 하준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침실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준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복자의 집에서 혜윤은 휴대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설치된 카메라가 하준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주는 양파를 썰고 당근과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카레를 만드나 봐. 혜윤은 중얼거리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자가 옆에 앉았어요. 하준이가 뭐 하는 거야? 요리하고 있어요. 주에 깊게 봐야 해요. 하주는 재료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고기가 익어갔어요. 카레 가루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을 거예요. 하주는 가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애가 방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카레가 끓는 동안 하주는 냄비를 저으며 기다렸습니다. 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카레가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하주는 불을 줄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1층 쪽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고 약통 뚜껑을 열었어요.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주는 국자로 카레를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흰 가루를 카레 위에 뿌렸어요. 국자로 저어서 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능숙했어요. 혜윤은 화면을 보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또 넣었어. 복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저 자식이 정말. 혜윤은 즉시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주는 식탁에 약을 탄 카레 그릇을 놓고 밥을 준비했어요. 반찬도 몇 가지 꺼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주는 자기 앞에도 다른 그릇에 카레를 담았습니다. 깨끗한 카레였어요. 그리고 1층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순애는 침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절대 식탁에 있는 카레 드시면 안 돼요. 약을 넣었어요. 혜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하준이 또 약을 탄 거였어요. 알았어, 혜윤아. 순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준에게 들키면 안 됐어요. 순애는 침실에서 나와 식탁으로 갔습니다. 하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카레 만들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순애는 식탁을 보았어요. 하준 앞에는 이미 카레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순애 자리에도 카레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어머니. 하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카레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을 빼며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 그릇이 식탁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카레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노란 카레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손에 힘이 없었나 봐. 순애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진짜로 실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주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왔어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주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카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하필 이때 실수하는 거야? 하준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오늘 지수도 없고 좋은 기회였는데. 바닥을 닦으며 하준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 운이 정말 안 좋네.
하주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기분이 상했어요. 완벽한 계획이 무산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다시 담아올게. 순애는 냄비에 남은 카레를 새 그릇에 담았어요. 약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카레였습니다. 하준이 치우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드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 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준도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순애는 카레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담아온 카레에는 약이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네. 순애가 말하자 하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준은 자기 카레를 먹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카레를 천천히 먹으며 하준을 관찰했습니다. 하준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처음 준비한 그릇에는 약이 들어 있었다는 걸. 만약 자신이 그 그릇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애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어. 순애가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하준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있었던 일로 가득했어요.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이 진심이구나. 하준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재산 때문일까요?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야.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살아남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였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하준이 가져다 주는 음식은 되도록 피했고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순애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순애는 복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복자와 혜윤이 함께 있었어요. 순애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복자야, 혜윤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복자가 물었어요. 뭔데?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만들려고 해. 가짜로. 혜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가짜 유언장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재산을 전부 지수에게 상속한다고 쓸 거야. 하준이 그걸 보면 서두를 거야. 복자는 순애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서재였는데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순애는 서랍에서 빈 봉투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김순애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과 여수시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은 전부 딸 김지수의 명의로 이전한다. 순애는 이 문장을 쓰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준은 분명 기뻐할 거예요. 지수 명의로 가면 결국 자기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순애는 유언장을 다 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봉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원장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순애는 이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놓았어요.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순애는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하주는 2층에 있었습니다. 순애가 나간 걸 확인한 하주는 1층으로 내려왔어요. 하주는 평소처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주는 서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원장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유원장? 하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준은 서재로 들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하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어요. 순애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순애는 본 유원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과 여수시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은 전부 딸 김지수의 명의로 이전한다. 하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지수에게? 완벽하잖아요. 하준은 유원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집도 상가 건물도 모두 지수 명의로 간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준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중심가 상가 건물의 가치는 지금 최소 30억은 넘을 거예요. 월세 수입도 상당하죠. 그리고 이 집까지 합하면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수 명의로 가면 결국 자기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완벽해. 하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은 유원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1층 서재로 내려가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순애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방에 들어간 하준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리야, 나야. 하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하리는 하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리야, 다음 주가 장인어른 기일이야.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날 하는 거야?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친척들도 다 모일 거야.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날이 최고의 기회야. 하리는 하준의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을 넣기도 쉽겠네. 다들 어머님이 음식 드시는 거 보니까 증인도 되고. 하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만약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많아서 찾을 수 없을 거야. 누가 음식에 뭘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 하리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오빠는 생각이 깊어. 유원장은 확인했어? 하준은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지수에게 물려준다고 써놨어. 30억 넘는 상가 건물이랑 이 집까지 다. 하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 오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빨리 해야 해.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리야, 약은 준비할 수 있어? 하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미도드린 더 구해올게. 이번에는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확실하게 해야 하잖아. 하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리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한통속이잖아.
나도 돈 필요한 거 알지?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꼭 너한테도 챙겨줄게. 하리가 물었어요. 그럼 오빠 제사날 내가 갈까?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오지 마. 사람들이 많으면 눈치챌 수도 있어. 그냥 약만 미리 전달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하리는 이해했어요. 알았어. 그럼 제사 전날 밤에 너한테 약 갖다 줄게. 조심해서 써. 하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끝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하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 외출했어요. 복자와 혜윤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순애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혜윤은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녹음기 메모리 카드 교체하러 왔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윤은 책장 뒤 녹음기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고 새 카드로 교체했어요. 모든 작업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복자의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윤은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어요.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야, 나야. 세 사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준과 하리의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음 주가 장인어른 기일이야. 그날이 최고의 기회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을 넣기도 쉽겠네. 경찰이 수사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약은 준비할 수 있어? 내가 미도드린 더 구해올게. 이번에는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제사 전날 밤에 너한테 약 갖다 줄게. 통화 내용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복자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날 남편 기일에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혜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리라는 여자까지 가담했어요. 약을 조달하는 역할이고 예전부터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리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복자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제사날에 사람들 많은 틈을 타서 약을 넣으려고 하잖아. 정말 악독한 놈들이야.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 기일에 어떻게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혜윤이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에 다 담겨 있어요. 제사날 조심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제사날 같이 있을게. 하준이가 뭘 하든 다 지켜볼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부를 거야.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순애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제사날 반드시 저놈들의 본색을 드러내줄 거야. 제사 이틀 전 혜윤은 여수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나영을 만났습니다. 나영은 혜윤의 대학 선배였어요. 졸업 후 경찰이 되어 여수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나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애가 겪고 있는 일, 하준의 계획, 녹음 파일과 카메라 영상까지.
나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혜윤아,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살인 미수 사건이야. 나영이 말했습니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사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몇 명 데리고 현장 근처에서 대기할게. 카메라 영상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켜볼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갈게. 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영은 혜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꼭 순애 어머니 지켜드릴게. 준비 철저히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 제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준이 자신을 해치려는 날. 순애는 칼로 배를 깎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도 출장에서 돌아와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하주는 웃으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준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순애는 알았습니다. 하준의 주머니 속에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녁 6시쯤 복자가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현관에서 복자를 맞이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혜윤이랑 나영 형사님이 밖에서 다 지켜보고 계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나영 형사와 경찰관 3명, 그리고 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윤은 태블릿을 들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거실과 부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영 형사가 물었어요. 화질 괜찮아?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선명해요. 부엌에서 뭘 하든 다 보일 거예요. 나영 형사는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준비 태세 유지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즉시 돌입합니다. 경찰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며 기다렸어요. 저녁 7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하준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어요. 제사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하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하준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순애는 하준의 손이 가끔 주머니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거실로 모여들었어요. 음복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소파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준은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들 편하게 계세요. 제가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하준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부엌으로 들어가 큰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추어탕이었어요. 오늘 제가 직접 추어탕을 만들어 봤어요. 신선한 미꾸라지로 푹 고아서 만들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추어탕을 좋아하셨거든요. 하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오, 정성이 대단하네. 하준 씨 효자네. 하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담아드릴게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다 서브할게요. 하준은 부엌에서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하나씩 추어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하나씩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은 고맙다며 추어탕을 받았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혜윤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추어탕을 나눠주고 있어요. 혜윤이 말했습니다. 나영 형사도 화면을 봤어요. 계속 지켜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알려줘. 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거실을 돌며 추어탕을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순의 차례였습니다. 하준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 남은 추어탕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거실 사람들은 추어탕을 먹느라 부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잡한 부엌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흰 가루를 추어탕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능숙했어요. 하준은 약통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릇을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승합차 안에서 혜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약 넣었어요. 나영 형사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하준이 약통을 꺼내 추어탕에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확인했어. 출동 준비. 나영 형사가 명령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어요. 하준은 거실로 돌아와 순애 앞에 추어탕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특별히 정성껏 담아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추어탕이었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순애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은 순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순애는 직감했습니다. 저 추어탕에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게 하준의 마지막 시도라는 것을.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숟가락을 추어탕 쪽으로 가져갔어요. 하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추어탕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추어탕을 저었어요. 하준은 순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애가 곧 추어탕을 먹을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순애는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추어탕 국물이 숟가락에 담겼어요. 하준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하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순애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하준아,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네.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정성껏 만들었어요. 어서 드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껏 만들었다니 맛있겠다. 순애는 자기 그릇을 들어 하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준아. 하준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너도 먹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먼저 맛을 봐야 하지 않겠어?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드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봐. 자, 내 거 먹어봐. 순애는 그릇을 하준 앞으로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순애와 하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왜 못 먹겠어? 내가 만든 거잖아. 맛있는 거 아니야? 하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맛봤어요. 괜찮아요.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그릇을 들고 하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한 숟가락만 더 먹어봐. 자, 어서. 순애는 숟가락으로 추어탕을 떠서 하준의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준아, 왜 못 먹어? 혹시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하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 안에 약을 넣은 거 다 봤어. 하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돌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애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준을 노려봤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장어탕에 약 넣은 것도, 카레에 약 넣은 것도, 유언장 훔쳐본 것도, 그리고 하리랑 통화한 것도 다 알아. 하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부딪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약이라니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지수가 하준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복자의 말에 거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경찰? 대체 무슨 일이야? 복자는 순애 옆에 섰어요. 순애가 하준한테 당할 뻔했어요. 하준이 순애를 죽이려고 했어요. 친척들이 놀라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준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나영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영 형사와 경찰관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혜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준은 경찰을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영 형사는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추어탕 그릇을 봤어요. 이게 증거물이죠? 나영 형사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그릇에 약이 들어 있어요. 나영 형사는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그릇 증거봉투에 넣어요. 경찰관이 추어탕 그릇을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나영 형사는 소파에 앉아 있는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하준 씨, 당신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어 나영 형사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하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주는 수갑이 채워지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이 하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하준의 팔을 붙잡아줬어요. 나영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하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박하준 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카메라 영상에 당신이 추어탕에 약을 넣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여동생 하리 씨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준은 화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수가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준은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미안해.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수는 하준의 뺨을 쳤어요.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하준은 뺨을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영 형사는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경찰관들이 하준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은 현관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어요. 순애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차갑게 하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이 하준을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자는 순애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애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하준을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살아남았습니다. 하준의 계획을 막아냈어요. 순애는 복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복자야. 나영 형사는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애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증거를 모으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복자랑 혜윤이가 다 해준 거예요. 혜윤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하세요. 하준 씨는 감옥에 갈 거예요. 나영 형사는 증거 봉투에 넣은 추어탕 그릇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물 안에 미도들인 성분이 검출될 겁니다. 그리고 하리 씨도 공범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도요? 나영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녹음 파일에 하리 씨가 약을 조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니까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자가 옆에 앉았어요. 순애야, 괜찮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지수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지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수는 순애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하준이가 그런 사람인 줄 순애는 지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괜찮아. 나영 형사와 경찰관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바다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집과 상가 건물을 지켜냈습니다. 복자가 순애 옆에 섰습니다. 순애야,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혜윤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순애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순애는 복자와 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자와 혜윤이 돌아가고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상은 이미 치워졌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바다가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순애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수에는 봄이 찾아왔어요. 동백꽃이 피어나고 바다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동백나무에 붉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주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상해 미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됐어요. 하리도 공범으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했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추어탕에서 검출된 미도들인 성분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하준과 이혼했습니다. 순애는 지수를 말리지 않았어요. 지수도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수는 여전히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지수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순애는 지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복자는 여전히 순애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순애의 집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복자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복자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무사해서. 혜윤도 가끔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나영 형사와 함께 올 때도 있었어요. 순애는 두 사람을 보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윤아, 나영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너희가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나영 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순애 어머니께서 용감하셨어요. 순애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순애는 가끔 상가 건물을 찾아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낸 재산이었어요. 순애는 이 건물을 지켜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정원에 앉아 여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자유로웠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이 놓인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 지켜냈어요. 당신이 남긴 집도 상가 건물도 다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할게요. 지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순애는 야채를 씻었어요. 모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곁에 있고 복자도 있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감사해.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엄마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침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여수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동백꽃 향기가 코를 자극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 순애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어요. 지수가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맛있겠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된다고,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평화로운 날들이 온다고. 순애는 그 평화를 지켜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거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순애는 살아남았습니다. 용기와 지혜로. 돈보다 값진 것은 생명이고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